송. 오, 재밌다. 재미있는. 그치 맞지. 뻔한 일상 다반사. 있잖아, 그랬대. 정말 그랬다고. 이야기들이 가득. 랄랄랄랄라. 노래가 가득한 방송. 뻔한 톡송. 독주회를 보통 리사이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 그 바이올리스 여그나 바이올린 리사이클. 리사이클 아니고 리사이틀. 네, 바이올린 리사이클하면 큰일 납니다. 네, 리사이틀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리사이트로 암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서 구조를 낭송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낭송. 네, 성경 구조를 낭송하다. 낭송하다. 네, 1840년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하는데 콘서트가 아닌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악기 없이 최초로 홀로 독주회를 열면서 그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죠. 누구인데요? 그냥 한 씨구나. 한 씨. 네. 성서 구절을 낭송하다라는 뜻, 종교적인 언어, 독주회란 뜻으로 쓰인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맞아요. 클래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그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 친구들과 함께 자주 부르던 독일 찬양으로 뻔뻔한 클래식 문을 엽니다. 메시아를 찬양하라. 바이올린 여그나의 연주곡입니다. 독주의 연주곡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연주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
뻔뻔한 톡송 오늘의 여근아의 뻔뻔한 클래식.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리사이클 아닙니다. 리사이틀이란 단어가 클래식 무대에서 쓰이기 시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럼 그 전에 클래식의 연주 형태는 어땠을까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세요. 네, 그 전에는 피아노 독주라기보다는 네.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가 되었고요. 오케스트라. 네,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피아노 뚜껑을 열어서 청중과 함께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마주 보면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형태였는데 뚜껑을 여는데 어떻게 마주봐요? 그러니까 피아노에 이렇게 앉아서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요즘은 이렇게 치잖아요. 뚜껑 피아노. 이렇게 열고 이렇게? 뚜껑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뚜껑 없이 다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청중과 네, 그랬는데 네. 그 처음으로 리사이틀이라는 단어를 써서 독주회를 열었던 이 피아니스트의 시도로부터 피아노를 옆으로 놓고 쳤다고 해요. 옆으로? 네. 왜 그 사람 이렇게 독단적이죠? 네, 이 피아니스트는 자기의 콧날이 드러나는 옆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앞모습이 코 안 보이잖아요. 옆으로 치면 콧날이 멋있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쳤다고 배치를 그렇게 놨다고 합니다. 연주나 잘하시지 멋있는. 연주 잘하는 분. 네, 피아니스트 누굴까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고 지금 알려주려고 그랬지. 네, 누구예요? 네, 이 피아니스트는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프란츠 리스트. 네, 작곡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리스트. 난 리스트 그거 항목 블랙 리스트. 그럴 줄 알았어.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 이럴 줄 알았어. 그 리스트가 아니라 네, 스펠링이 다릅니다. 네. 원래 헝가리 사람인데요. 유럽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요. 헝가리면 집시 음악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굉장히 이 리스트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피아노 의자에 기어 올라가서 피아노를 칠 때부터 그 천재성이 드러났다고 해요. 피아노의 그 파가니니 나 많이 들어봤어요. 파가니니. 네, 파가니니. 예, 베토벤의 전원 라 캄파넬라 피아노 곡을 편곡 지휘자로 수재민 구호 성금을 그거 읽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읽고 그래요? 예.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거지. 그래요? 네, 좀 대본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이야기라고 하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 이런 거죠. 원래 그가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고서 파가니니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그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보면서 나도 그럼 난 피아노를 잘 치니까 나도 저런 천재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네, 피아니스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그래요. 그 전에는 뭐 성직자가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난 성직자가 돼야 돼라고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랑 성직자랑 무슨 관계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겠죠. 그럼 나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아까 좀 읽다가 혼났는데 수재민 구호 성금 복음 이건 뭐예요? 네, 연주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요. 그 연주회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오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수재민 구호 성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착한 사람이네. 그죠. 예,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고 성직자를 꿈꾸신 분이잖아요. 옆모습을 해도 용서가 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다녔던 그 바이마르 국립음대의 첫 번째 교장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마르 국립음대는 그러니까 독일 학교들은 다 학교마다 작곡가 이름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래서 리스트 음대예요. 헝가리에도 리스트 음대가 여기 있고 또 하나 적혀 있는데 그 국가 네, 이제 애국가 같은 거를 피아노 곡으로 그죠.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국가를 피아노 곡으로 막 연주를 해서 들려주고 독일에 가면 독일 국가를 피아노 곡으로 연주해서 들려주고 자기 국가가 이랬대요. 아니라 네, 그 나라에 방문. 우리나라 왔어요? 배려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안 왔어요. 아쉽네.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가 인지도 몰랐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애국가도 없었을 거예요. 애국가도 없었네요. 안익태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렇죠. 네. 그리고 피아노를 너무 화려하게 잘 쳐서 오케스트라보다 더 오케스트라답다라는 평도 들었다 그래요. 피아노랑 오케스트라랑 무슨 오케스트라에 피아노가 원래 없지 않아요? 있는 곡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없지 않아요? 네,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잖아요. 바이올린도 있고 그러니까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이 많은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 화음을 피아노 한 대로 네, 다 표현했던 엄청난 사람인 거죠. 약간 무슨 손가락 큰 증후군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손가락이 굉장히 커가지고 손가락 하나 더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달려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리스트가 피아노 칠 때 손을 이렇게 눕혀서 쳤대요. 구부리질 않고. 이게 너무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 팔 하나가 더 나온 거 아니야 혹시?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자 작곡가였는데요. 오늘 그 리스트와 아주 비슷한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 콧날막 이렇게 돼 있고 옆으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으로 방송해야 될지 몰라요. 네, 콧날이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네, 소개시켜줘.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 그렇죠. 한국의 네. 전형적인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네, 독일 칼스루 발음 너무 어려워 이거. 칼스루 국립대학 음악이론 그리고 작곡가를 졸업하셨고요. 독일 düsseldorf 슈만 음악대학원 작곡과 졸업을 하셨고 졸업 진짜 많이 하셨네요. 다수의 오페라, 또 뮤지컬, 작곡가, 음악 감독으로. 네. 와. 피아노 독주 앨범집 The Melody of Nature, 성가곡 앨범 It's Well With My Soul, 그리고 많은 싱글 앨범을 낸 여주대학교 문화 콘텐츠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성용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순서로 앉은 것 같으네요. 네. 도미솔. 네. 도미솔. 옆모습 멋지세요. 저 도 정확했나요? 좀 틀렸는데. 감사합니다. 그 음정이. 그래도 이게 도미솔의 그 간격은 괜찮았네요. 괜찮았어요? 네. 네. 한 말씀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나오기 전에 리스트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황송해서 제가 무진장 떨리는데 오늘 여근아 선생님과 여기 계신 리셋 재밌고 즐겁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말씀 앞으로 잘하시죠. 기대하십시오. 이게 그냥 뭐 졸업 작곡과 이거 아니고 혹시 뭐 아나운서과 이런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데. 아닙니다. 그냥 음악을 하고 또 점점 목소리를 까시는 것 같아요. 그 음악과 함께 또 우리 작곡이다 보니까 그냥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음악할 때 해설도 되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해설도.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선 클래식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냥 어려워요. 음악만 듣기 힘드니까 그 음악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중들에게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작곡곡은 이제 어렵잖아요. 현대음악. 네, 특히나 창작곡은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막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해설을 해주고 연주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떠세요? 뭐 집안에 음악가가 있었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피아노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쳤다든가. 그렇게 자꾸 리스트랑 비교하시면 제가 너무 황송해서 팔 하나가 더 나온다든가 손가락이 하나 더 없으시네요. 언제 음악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 각자의 저는 소질, 능력 그런 거는 여기서 제가 감히 언급하기는 건방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인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천직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들 축구하고 제 또래 애들이 놀 때 그냥 음악 듣고 클래식이 좋았거든요. 그게 뭐 제가 더 클래식적 음악 소양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클래식을 많이 틀어놓으셨나 봐요. 사실대로 말할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뽕짝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6살 때 어머니께서 저 피아노 학원에 데리고 가셔서 음악을 접하게 해주시고 또 여근한 선생님 말씀대로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런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와 부모님 그렇게 교양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클래식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나. 그죠. 아기 때 막 클래식 채널을 틀어서 이렇게 맞춰 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막 베토벤 그 테이프 막 사갖고 들었는데 왜 이 모양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리셋 선생님은 더 훌륭한 재능이 있을 겁니다. 뭔가요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음악 이론과 졸업, 작곡가도 졸업하시고 뭐 졸업 막 되게 많은데 도대체 유학을 언제 가셨길래 이렇게 수많은 학교들을 졸업하셨나요? 저는 선화 예중 다니다가 예고 1학년 때 독일 유학 갔는데 참 좋게 말하면 용감했고 나쁘게 말하면 무식했죠. 몇 살 때요? 그때 17살 때죠. 그러니까 고1이었으니까요. 그때 독일을 가셨다고요? 네, 아주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독일을 진짜 잘하겠다. 또 거기서 저는 또 10대 후반기를 보냈고 또 대학도 학부부터 시작했고 또 청소년기에 거의 맞물렸기 때문에 독일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개인적으로 정체성이 힘들었어요. 저는 뭐 독일어를 아무리 잘해도 저는 한국 사람이고 검은 머리 외국인 이방인 아닙니까? 또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저는 독일적 사고와 거기 있는 사상과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국인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참
잘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텐 모르겐. 구텐탁. 구텐 또 뭐 있어 몰라. 아벤트. 저녁 인사. 네, 방송이 저녁에 나가니까 구텐 아벤트. 구텐 아벤트. 네. 아니 구텐 자야 되나? 네. 그러면 그 고1 때는 네. 이제 갈 때 고등학교 1학년의 그 마음은 내가 가서 뭐 대가가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연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음악, 왜 그러냐면 저나 우리 여근아 선생님이나 클래식이라는 게 유럽 음악이니까 네. 유럽 음악과 문화를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가서 접하고 제가 그 당시 듣던 베토벤, 뭐 오늘 하는 리스트 그런 음악이 어떤 문화적 토양과 풍토에서 나왔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었는데 고생 많이 했죠. 아니 나는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렸을 때 유학을 그럼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네, 네. 본인이 결정했어요? 본인이 결정했고 부모가 보낸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그러게.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은 그리고 또 저 역시 제가 고향이 그 전라도 광주라서 서나 예중을 다닌 거는 고향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혼자 학교를 다닌 거 아니에요? 유학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유학 오셨네. 그것 자체부터도 그럼 큰 유학인데. 그때는 혼자 자취. 아니요, 그때는 잠실에 살고 있는 저희 네. 이모 집에서 제가 이모님 이모님이 또 저를 거두셨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유학 가고 또 유학 가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으셨죠. 음. 네. 그리고 독일로 유학하게 된 것도 네. 다 저의 결정이고 그랬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모하고도 용감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오늘의 작곡가 리스트의 곡을 하나 듣고 예. 싶은데 예. 어떤 곡을 들을까요? 오늘은 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가 정말 큰 연주자고 유명한 연주자로서 많은 국가들을 달아다니고 연주여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주여행에 다닌 산물 중에 하나인 순례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여행에 다닌 기행문. 순례. 순례자 할 때 순례자. 순례. 예. 순례해는 그러면 태양? 아니면 연? 해는 연자? 뭐예요? 해년자겠죠? 네. 올해 할 때 해? 예. 아, 네. 네. 여행에 좀 다녔다는 머리가 딸려서 아니, 제목이 좀 어려워요. 네.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근데 예. 저는 이 곡이 되게 선택이 잘 된 것 같은 게 선생님도 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 자연, 그런 음. 묵상 그런 거에 맞물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리스트 순례해라고 그래가지고 리스트가 순례자가 아니고 그냥 제목을 그런 게 붙인 그쵸. 것뿐이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쉽고 대중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순례해가 몇 곡이 이렇게 있던데. 순례에는 리스트가 평생에 걸쳐 작곡됐기 때문에 총 3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은 스위스, 네. 2권은 이탈리아, 그리고 3권도 이탈리아의 연장선인데 3권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데 1권, 2권 같은 경우는 리스트가 젊었을 때 여행을 다닌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곡은 이탈리아에서 네. 부록으로 나오는 곡인데 베네치아에 가서 거기 있었던 것 베네치아. 같다가 겪고 들은 거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권이라고 왜 그래요? 권? 왜 그러냐면요. 그 한 권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 스위스 1권 안에 9곡, 8곡 아, 작곡집이네. 예, 그렇죠. 책 작곡집이라고 작곡집.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권이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권위가 작곡집입니다. 있는. 네. 네, 그래서 이 리스트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우리 피아니스트 누구죠? 그 백건우 선생님. 백건우 선생님이 섬에 가갖고 스타인웨이를 섬으로 이렇게 날라가지고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네, 한번 듣고 오시죠.
뻔뻔한 톡송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웹에서의 검색 뻔뻔한 톡송으로 하시고요. 페이스북 뻔뻔한 톡송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성격표 보시고 당첨자 보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왜 이렇게 길어 사연이 남기실 때는 엘라인 블로그로 오시면 됩니다. 성적표 보시라고요? 네. 네, 손편지도 좋아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TV 지하 1층 CTS 라디오 조이로 손편지를 보내주세요. CTS 앱으로 들으시는 분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트 꼭 눌러주시고 안부글도 남겨주세요. 특별히 오늘 방송 뻔뻔한 클래식 이 코너는요 궁금했던 클래식 곡과 연주자 이야기 또는 이 곡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까요? 혹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고 내가 아는 작곡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등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 정용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꼭 남겨주세요. 네, 엘라인 멤버 모집하는 거 아시죠? 건반, 남녀 싱어, 영상, 기타 등등 많은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네, 수련의 계절입니다. 저희 엘라인 사역으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는 거 그것도 동역이고 엘라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톡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 장로의 성경 수업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숯불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서울시 홍보대사 바이올리스트 여그나의 뻔뻔한 클래식 클래식 어렵다고요? 알고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뻔뻔한 클래식 2부 두곡 어떻게? 이렇게 시간입니다. 아, 여기 말이 있길래 여기. 네, 얼룩말. 네, 1부 마지막 곡으로 리스트의 순례해라는 곡을 들었는데요. 우리 성 교수님도 이런 류의 곡들을 많이 작곡하셨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그 많이는 아니고 작곡이 영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곡가들이 산책, 자연과의 접함, 묵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의 작품들을 남겼는데 더군다나 옆에 계시는 우리 여근아 선생님도 바이올린 곡으로 하나 서울을 홍보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 위촉하셨기 때문에 요 근래에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죠. 네, 예전에 무슨 뭐 광주에 대한 이 곡도 막 쓰고 그래서 광주는 아니고 나주. 나주. 네, 나주. 나주 나주. 그 배 유명하잖아요. 예, 나주배 나주곰탕으로 유명한 광주 네, 배. 배고파. 근데 연주를 왜 광주에서 했어? 나주에서 했어요. 나주에서 네, 했어요? 나주 그게 나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제로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거기서 위촉을 한 곡이기 네. 때문에 예, 약간 제목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 그렇죠. 부분. 그 또 제가 관심 가는 게 역사와 함께 자연과 함께 역사거든요. 네. 역사란 그게 어떻게 보면 여행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그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광화문 갔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눈으로 보면 조형물이 아니라 그 광화문은 분명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에피소드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가 하나로 맞물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보니까 선생님 곡은 막 현대음악이라서 막 아주 어렵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예, 예. 들으면서 이거 이런 거구나라는 예.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기법적으로 무슨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악기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기보다도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음악의 내용을 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제 음악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따로 자신만의 작곡 기법이 있다던가. 기법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 맞게끔 그 작품이 어떤 성향과 어떤 목적에 맞게끔 최상의 음악 기법을 갖다 적절하게 활용하고 적용시키는 게 작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니까 작곡 말고도 막 피아노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리스트와 비교를 해주는데 그건 정말 이거 언제 나오나 했어. 아니 이건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피아니스트는 아니고 그냥 피아노를 즐겨 치는 작곡가이고 리스트와 감히 비교한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예요? 리스트 피아니스트. 작곡가예요? 리스트는 작곡가는 피아니스트죠. 네, 작곡가가 더 커요? 그거는 좀 말로 하기가 왜냐하면 리스트가 살아 있을 때는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다녔으니까 피아니스트라는 인식이 컸지만 죽은 후에 우리한테는 리스트 곡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작곡가라는 인상이 큰 거죠. 그러면은 우리 용원 선생님도 피아노 치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작곡하시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리스트. 네. 오늘 리스트 용원 선생님 모시고. 시대가 좀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음악가들한테 더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때가 그 19세기의 예술가 낭만파 예술가들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얼마든지 대중과 소통이 돼 있었고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21세기 더군다나 우리 음악도 아닌 서양 클래식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에서는 클래식 음악가가 활동하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클래식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굉장히 클래식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시도와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클래식은 다른 문화에서 나온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클래식곡 뭐 베토벤 소나타 연주해 주세요라고 초청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배트맨 아반떼 뭐 이런 거. 아니 배트맨 나오는 그 등장 연주해 주세요 이런 요구는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40분짜리 곡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4분짜리 짧은 거 아는 멜로디 이런 걸 듣는 걸 더 좋아하시죠.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확장될 수도 있는데 클래식 대중화라는 게 결국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클래식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베토벤 음악이라는 거는 한 번 듣고 만인이 좋아하고 만인이 처음 들어가지고 접하고 야 정말 반응이 좋다. 그럴 수가 없는 음악이고 또 클래식은 그렇게 대중적인 음악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예술가적인 사상, 그다음 시대적 배경, 그다음 작품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 그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대중성은 둘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을 갖다가 만약에 한 번 들었는데 많은 대중들이 열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클래식이 아니라는 말일 수 있거든요. 클래식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클래식 듣는 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유명한 것만 들으시죠. 그렇죠. 네. 그 유명한 거 듣고 더군다나 유명한 연주자의 잘된 음반만 들으니까 그 음반으로 적응되신 분이 한국에 있는 여러 연주자들의 음반이 성이 차겠습니까? 거기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한국 창작 클래식곡까지 들으라 그런 건 정말 무리한 작곡가의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클래식 동호회에서 연주하기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도 클래식은 세계 공통어잖아요. 한국 K-팝 하면 솔직히 그 부류만 이렇게 하고 듣는 사람만 듣지만 클래식은 왠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용할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보존하는 음악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그건 좋고 나쁘고 기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상업적이고 대중적이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지는 못하다. 상업적이지 못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리스트가 9호 성금 막 이만큼 모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뭐 40분짜리 심포니 하면서 9호 성금 내세요 이러면 낼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하여튼 계속 이렇게 뻔톡에서 얘기하지만 대중문화였잖아요. 이건 대중문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파가니니나 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연주를 하면 그 오빠 부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정말 오빠 이러고 막 쓰러지고 막 이랬대요. 뭐 잘생겨갖고 옆모습 보여주려고 그럴 정도면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슈퍼스타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 슈퍼스타 필요하고 그래서 작곡가 입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게 좋은 연주자를 발굴해서 그런 리스트와 쇼팽같이 슈퍼스타를 키우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중음악이라든가 실용 쪽에 나가면 프로듀싱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작곡은 그런 게 없이 예전에 200년 전 음악, 100년 전 음악을 가지고
아카데믹하게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쇼팽을 연주하고 뭐 베토벤을 연주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한국 생존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자신만이 연주할 수 있고 그 연주자 하면은 그런 곡이 떠오르는 레파토리가 필요하죠. 저는 아쉬운 게 오케스트라든 뭐든 그 클래식 창작곡은 한 번 연주되고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한 번 연주되고 끝나요. 그게 정말 저도 너무 가슴 아프고. 아니, 베토벤 거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요. 왜 꼭 창작곡의 클래식 요즘 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일단은 연주자의 입장으로는 그게 2번 연주할 만큼 좋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해가 공감이 안 가니까. 네. 네. 자, 연주자들도 싫어하고 결국 그리고 연주자가 싫어하기보다도 그런 방금 부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청중들은 당연히 외면받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잘 이렇게 소화를 해서 내 거를 만들어서 연주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곡가랑 많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요? 네. 와닿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와닿는 작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래서 그 연주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유대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죠. 한 번 만나가지고 한번 자기 곡 연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근아 선생님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의식과 사상을 알면서 맞춤곡을 쓰고 그리고 그걸 나아가지고 청중들한테 끊임없이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리스트 쇼팽에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작곡 기법 이 얘기할 때 작곡에 기법이 있나? 그래갖고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러니까 기법이 있나 보다 뭔가. 기법은 있긴 있나 보다.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법은 듣는 사람은 냉정하게 말하면요. 알 필요 없는 거죠. 궁금해요. 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기법이란 건 스마트폰은 이러이러한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걸 갖다가 만든 제작자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 어디서든 잘 저 같은 얼터들은 궁금하거든요. 스마트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음악의 기법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음악의 멜로디가 있으면은 그 멜로디에 어떤 화음을 붙이냐 화성이 되겠죠. 그러게 되면요. 그리고 그 멜로디에 화성만 붙이면은 너무 단편적으로 음악이 나으니까 동시에 다른 선율도 한번 붙여볼까? 그런 게 바로 대위법이 되겠고 대위법이요. 대위법. 예전에 바하 방송할 때 공부했었죠. 대위법과 화성학. 맞아요. 그게 아주 처음 그 음악의 기본이죠. 그럼 질문 자체 이거였네요. 당신이 사용하는 그 화성의 흐름과 멜로디를 붙이는 어떤 특별한 당신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새로운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악가들이 꾸준히 실험을 했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곡이 어려운 건 뭐냐면요. 작곡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성학. 화음들을 배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화음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작곡가가 원하고 청중들이 들었을 때 감흥이 오는 화음을 선택하느냐 그게 바로 기법이거든요. 기법이고 작곡가의 음악성이자 센스고 그게 더 나아가면은 정말 요즘 인공지능이 시대고 뭐 요즘은 뭐 컴퓨터가 작곡을 하고 알파고가 나오는데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만의 달란트이죠. 맞습니다. 네, 참 웃긴 게 작곡 연주를 하면 작곡가가 의뢰한 작곡 연주는 연주자들이 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연주자가 위촉을 해서 이 곡을 써주세요라고 한다면 왜 곡 빨리 안 주세요? 부터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닉한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그 아이러니하지는 않고 너무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 곡에 대한 주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 거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주자를 고용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위촉을 했다는 거는 그 작품이 그 연주자한테 헌정이 되고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레파토리 하기 때문에 연습하지 마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여근아 그 선생님께서 리사이트를 위해 서울 이야기 고고할 때 교수님의 곡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하철을 타고 우리 리스트처럼
우리 성 교수님께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 정도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예. 그 자꾸 리스트 이야기는 리스트 이야기 어떻게든 엮어가려고 나는 리스트 이야기는 리스트에서 빼. 네, 그 서울 이야기 우리 여근아 선생님께서 서울시 홍보대사 아니십니까? 서울시 홍보대사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을 더 세계적인 도시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음악가로서 위촉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정말 매력 있고 유구한 역사적인 도시거든요. 저도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인구 1000만인데 이렇게 한 가운데는 큰 강이 흐르고 뒤에는 북한산, 관악산이 산이 누르고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도요 좋은 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년 넘은 이 고도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와 사연과 우리 그 선조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그 눈물, 기쁨, 즐거움이 다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음악적 기행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죠. 네, 중간에 그 지하철 음악 나는 거 이제 재밌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저 자체가 여행 기행문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네. 이곳 저곳을 간다고 한번 풍자적으로 묘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1호선, 2호선, 3호선 각자의 독특한 멜로디가 좀 나오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죠. 네. 네. 왜냐하면 다른 호선 안 타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게요. 네. 어저께 저 분당선 탔는데 분당선에도 그게 나오던데요? 네. 나오는 선들이 있어요. 네, 그거 나오는 선들이. 그 지하철 시그널 음악이 그 호선 또 그리고 환승 또 그리고 그 각각에 맞춰서 맞아요. 다 네. 달라요. 그러게 어쩔 때는 환승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네요. 재밌었어요. 그거 근데 이제 그게 지하철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또 아는 분들도 있고 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어떤 분은 앞으로냐 앞으로냐고 하는 분도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들으셨던 분도 근데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음악 이 말을 안 해도 지하철 로고송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는 거는 뭘 의미하죠? 전진, 이동 그런 거 있으니까 네.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클래식의 매력이고 은유적인 거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또 어떤 분은 앞으로지만은 분명히 다른 분은 또 다르게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또 클래식의 묘미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선생님 곡을 받으면서 이제 재밌었던 게 곡을 주면서 정말 악보만 주셨잖아요. 네, 아무런 설명 없이.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브런치 콘서트에서 이 곡을 네. 연주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너무 강력하게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리면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의 해석이 맞았구나. 그게 소통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클래식이고 재밌었어요. 그게 우리가 한 번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막 주입식으로 강압적으로 아 이런 음악이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여기 니셋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사색하고 그게 바로 클래식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광화문하고 그다음에 석촌호수하고 마포대교, 마포나루. 네. 광화문은 좀 아까 말했지만 웅장하게 뭘 막 품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근데 슬펐어요 좀 약간. 네, 웅장하면서도 그 안에 그 온갖 아픔이 다 그러니까, 녹여 있더라고요. 아우 이거 불쌍한 애들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석촌호수는 왜 이렇게 외로워? 외로웠어요. 내 인생길 같았고요. 마포나루는 장사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네. 제 연주를 잘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더욱더 기뻤던 게 작곡가가 미주알 고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작곡가 연주자로서 소통을 했고 마음이 통했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보통은 이제 작곡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렇구나라고 제가 이해한 다음에 연주를 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곡찍 던져지고 그렇지만은 물론 어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말했을 때 이거 뭐지? 그랬을 건데 연주자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2번, 3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를 갖다가 하나하나 벗기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똑같다고 보거든. 성경책 어렵다, 힘들다, 안 읽는다. 그건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고 그게 쉽게 번역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이 음악도 그러니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다. 그러게요. 이제 각자의 그러니까 작곡가의 해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연주자의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들으시는 청중분들이 이제 해석을 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밌죠. 작곡가 있고 연주자 있고 청중 있네요. Somewhere in Seoul. 들어볼까요? Somewhere in Seoul은 그 모음곡이에요, 그죠?
네, 이번에는 세 곡을 써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쓰실 거죠? 네. 네, 한번 이거 시리즈로 연주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피아노 쳐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바이올린 여근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꾸준히 시리즈로 작업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세 곡 연주했는데요. 그 중에 석촌호수와 마포나루는 엔딩곡으로 듣고요. 이번에는 광화문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스위스 철학자 아미엘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 여행 동반자들을 기쁘게 해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서둘러 친절하라.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의 노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사오니 곧 영생이로다.
네, 음악으로 함께하는 여행,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복, 영생입니다. 죽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게스트 성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뻔뻔한 클래식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영은아 선생님의 음악적 행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곡을 하고 바이올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런 음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찬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하나님께 영광. 앞으로도 이렇게 콜라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작곡가와 연주자가 함께 계속하는 걸? 그렇죠. 네, 콜라보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는 리셋입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 작곡가 성룡원이었습니다. 네, 광고 들으신 후에 마지막 곡 성룡원 교수님의 Somewhere in 서울 모음곡 중 석촌호수 그리고 마포나루 나갑니다. 안녕. 안녕. 왜 이렇게 어색해 맨날 끝낼 때마다. 이상해?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토크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근아의 앨범 내가 만든 BK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 장로의 성경 수업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